아마 전국의 수많은 며느리분들 중에서는 시금치에 씨따만 들어도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관계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으신 시부모님도 존재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친부모님처럼 대해주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서와의 인연은 그리 좋지 못했으니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제 나이 35살에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 다니던 의류공장에서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집안 사정상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동네 편의점부터 백화점 알바, 식당 설거지,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브랜드 의류 하청 공장에 취직하여 상당 기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고 고모와 함께 살다 20살이 넘어서는 독립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인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죠.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냥 하나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했기에 정말 악착같이 벌어서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일이 많은 날은 어김없이 야근을 자처하며 특근 수당을 받으려고 애썼고 이런 저를 눈여겨봤던 과장님은 다른 직원들보다 잘 챙겨주려고 하셨죠. 그런 마음이 통했는지 직장 상사가 아닌 이성으로서 서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약 5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남자친구의 집안에서는 서로 나이가 있으니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인 남자친구로 인해 40살이 되던 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이지 따뜻한 분들이셨죠. 제가 동식 씨와 연애를 하던 중에도 집으로 자주 부르셔서 맛있는 저녁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가져다 먹으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 꼭 모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단 몇 년만이라도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보라며 당장 합가를 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오늘 시댁 가는 날이잖아요. 아니, 순이야. 너는 주말마다 우리 집 가는 거 싫지 않아? 어떻게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이면 우리 집을 가자고 해? 나야 좋지만 네가 힘들까 봐 그래. 힘들다니. 전혀요. 난 시댁 가서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요. 아, 참. 벌써 아침 9시 다 돼가는데 빨리 옷 입어요. 주말이면 둘이 데이트할 만도 한데 시댁 가는 게 왜 그렇게 좋던지 오히려 남편이 가지 말자고 할 때가 많았네요. 그만큼 시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나 다름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이 왔구나. 오늘 둘이 나가서 영화도 보고 하지 않고선. 아버님, 그럼 같이 가실래요? 오늘 볼만한 영화 많더라고요. 아, 서랑 늙은이들이 주책이지. 우리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 얼른 나가서 영화나 한 편 보고 와. 오늘 삼계탕 할 건데 맛있게 해놓을 테니 이따가지 저녁 먹자꾸나. 이런 시부모님 만난 거 제 복 맞죠? 하지만 이런 행복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다가 폐렴으로 심해지면서 병원에 입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였죠. 그 충격에 어머님은 우울증이 찾아왔고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겁이 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자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서 괜찮으실까?
나 너무 걱정되는데 우리가 옆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미식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좀 지켜보자. 도련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밥이며 살림이며 할 줄도 모르시는데 내가 옆에서 집안일도 하고 어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이야, 우리 이번에 본가 들어가면 다시 분가하기 힘들어. 그거 알지?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내가 그거 모를까 봐? 나한텐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아버님이 날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아직도 눈물 나. 딱 한 달만 생각해보자. 섣불리 결정할 게 아니야. 남편의 생각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마저 어떻게 되신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어머님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예, 순이야. 오늘 저녁은 뭐 할꼬? 내가 마시는 된장찌개 해주랴. 네, TV 보고 계세요.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만 둘을 낳아서 딸을 못 키운 한이 있었는데 순이가 들어오려고 했나 보다. 이 나이에 호강한다 너 덕분에. 너희 아버지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 또 그러신다. 자꾸 오시면 어머니 기운 빠진다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보고 계세요? 제가 금방 저녁 차릴게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집안이 꽉 찬 느낌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울고든 심성을 가진 남편과는 좀 달랐던 도련님은 귀가 얇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직도 잦았고 주식을 하다 큰 돈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귀던 여자한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적도 있었죠. 형, 나 돈 좀 빌려주라. 너 이번에 주식하는 거 오르면 진짜 2배로 갚아줄 수 있어. 야, 미씨가 우리 살던 집이랑 엄마 집 팔고 지금 집 마련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주식하는데 주긴 좀 그래. 이제 주식 그만하고 적은 돈이라도 저축 좀 해. 결혼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번엔 진짜라니까. 여자친구가 돈 있으면 우리나라고 2배는 넘을 거라고 했다고. 도련님. 저희 가진 돈도 없지만 주식은 정말 아니에요. 물론 돈 번 사람도 있겠지만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주식 아니에요? 도련님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말에 어떻게든 주식을 해야 한다고 저희 부부를 설득했지만 사실 줄 돈도 없었고 빌려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길래 이제 주식 같은 거 안 하고 정신 차렸나 했는데 얼마 뒤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군요. 알고 보니 주식을 하라고 했다던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야. 우리 1년 만났는데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 진짜 주식도 잘해. 아이 참, 자긴 뭐 그런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저 민식 씨 여자친구 최유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했네요. 얼굴이 참 이쁘네. 어서 와요. 오는데 차 막히진 않았어요? 저녁은 아직이죠? 네, 회사에서 가깝더라고요. 저녁은 아직이라 배고프긴 하네요. 맞아요, 홍수님. 우리 둘 다 너무 배고픈데 빨리 밥 줘요. 그래, 미야. 같이 얼른 밥 차리자. 어머님은 여기서 얘기 좀 나누세요. 제가 금방 저녁 차릴게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여자친구는 나이도 어렸고 얼굴도 정말 예쁘더군요. 사실 첫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작은 빌라를 얻어 신혼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동서는
저처럼 집에서 상임을 하고 싶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서방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직을 많이 하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본가에 와서 어머니께 용돈을 다 쓰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식이 너 연락도 안 하고 어쩐 일이야? 유라는 왜 같이 안 오고? 같이 와서 밥 먹고 가지. 유라 피곤하다고 잔대. 나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그런데 50만 원만 주라 엄마. 얘가 또 이제 결혼도 했으니 둘이 벌어서 아껴 쓰고 해야지 언제까지 돈 다 쓸래? 아이 유라도 회사 그만뒀고 우리 생활 빠듯해.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줘. 아이씨. 그래 알았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지? 아껴 써 제발. 줄 거면서 왜 자꾸 잔소리해. 유라 기다리니까 갈게요. 그렇게 서방님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본가에 찾아와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용돈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에게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으로 나온 돈이랑 어머님이 그동안 모아놓은 것까지 해서 현금 3억이 있으셨는데 서방님이 이 돈의 존재는 알고는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받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보, 자요? 아니 아직. 왜? 할 말 있어? 서방님 말이야. 오늘 제 집에 왔다가 어머님한테 몰래 돈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빈씨의 그 자식 또 돈 타왔어. 일단 자긴 모른 척하고 이제 안 그런다고 어머님한테 약속했다고 하니까 또 돈 받으러 오면 그때 당신이 한 소리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 알았어. 혹시 민씨가 또 와서 돈 타령하면 엄마한테 절대 주지 말라고 당신이 말려. 그리고 나한테 바로 전화하고. 알았어요. 피곤할 텐데 얼른 자요. 살면서 돈이 없을 때도 있고 급히 돈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방님을 보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니 퇴직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동서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돈 모으기가 어려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죠. 여보세요? 형님, 집에 계세요? 동서, 나 잠깐 장 보러 마트 왔는데 왜? 집에 오게. 아니에요. 혹시 몇 시쯤 들어가실 거예요? 나 방금 나와서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장 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동서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제가 집에 빨리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시간 체크도 하고 말이죠. 전화를 끊고 보니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좀 빨리 보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짐작했던 대로 서방님과 동서가 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머님 방문을 놓고 하려는데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 힘들다니까요. 당장 생활비도 없다고요. 저번에 민식이 와서 돈 타갈 때 마지막이라고 했다. 근데 유라 너까지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맡겨놓은 거 마냥 탈라고 하냐고. 나 실은 얼마 전에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그 회사를 왜 또 그만둬? 좀 잘 다니나 싶더니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엔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 실제. 나는 뭐 회사 오래 다니고 싶지 않겠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럼 나가야지 내가 어떡하냐고요. 동서도 일을 그만뒀는데 처방이까지 실직한 상태라니. 저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차마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밖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함께 거실에서 얘기를 듣던 중 도저히 참기 힘든 말이 나오자 저희는 어머님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전 재산을 달라니? 깜짝이야.
통씨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형, 언제 온 거야? 밖에서 혹시 얘기 엿두고 있었던 거야? 형수도 같이. 그게 중요해. 돈 뭐냐고. 무슨 3억이나 내놓으라 말아야? 그게 네 돈이야. 아주머님 진정하세요. 저희 지금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동서, 힘들면 둘이 모라드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계속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형님, 남의 일이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실직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참나. 아니, 동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사지 멀쩡하고 아직 서방님이나 동서나 젊은데 뭔들 못해. 어머님 돈 얘기는 없던 걸로 해. 형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요? 어이없네.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야, 손윗 사람. 그리고 엄마 앞에서 자꾸 이런 추한 모습 보일래? 뭐라고? 추해? 다들 그만. 다 그만해.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 조용히 해. 민식이 너, 이 돈으로 뭐 할 건지나 말해봐. 엄마 들어봐. 이 사람이 대학가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떡볶이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고 대학가랑 학생들도 많으니까 장사야 잘 될 거 뻔하고. 평수도 클 것도 없어서 3억이면 충분하대. 맞아요, 어머님. 이미 민식 씨랑 가게도 와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면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서 놓치기 아까운 곳이에요. 정말 저희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네? 어머님. 엄마, 이건 진짜 아니에요. 3억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큰 돈을 덜컥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혹시 형이 이 돈 갖고 싶어서 그래? 야,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 노후에 써야 할 돈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 돈을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게 맞냐? 됐다. 그만해. 그래. 민식이랑 유라 너희 둘 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진짜 열심히 해본다고 했으니 내가 빌려주마.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야. 확실하게 대답하고 받아가. 당연하죠, 엄마. 엄마가 해줄 줄 알았어.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 어떡해. 우리 타겟 계약하러 가자. 저와 남편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3억은 어머님의 전 재산인데 그걸 덜컥 빌려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제가 어머님이라면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어머님께 돈을 받아가서는 상가 계약을 하고 재료를 산다는 둥 본가에서 자주 들러서 진행 상황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나 남편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두 사람 가게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을까요? 볼 일이 있어 낮에 잠깐 나왔는데 글쎄 도로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신호에 걸려 잠시 차들이 정차해 있었는데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수입차에 조수석에 동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서방님이었죠. 분식집 개업을 준비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벌써 오픈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을 리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잘 지내지? 네, 형님. 저희 가게 오픈 준비 때문에 바빠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나 자기네 가게 한번 보러 가고 싶어서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네.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됐기도 하고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저희가 준비되면 초대할게요. 우리 사이에 뭐 어때? 내가 준비하는 거 도울게. 청소도 해줄 수도 있고 말이야. 됐어요, 형님.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저희 바쁘니까 끊을게요. 정말 어찌된 일인지 동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퇴근한 남편에게 방에서 몰래 얘기를 했죠. 여보, 나 아까 처방님이랑 동서 봤어요. 오늘 집에 왔었어? 그게 아니라 길가에서 엄청 비싼 수입차에 둘이 타고 있더라니까. 수입차? 둘이 무슨 돈으로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지금 가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도 이상해서 바로 전화했더니 자기 말대로 가게 준비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조수석에 진짜 동서였다니까. 아무래도 수상해. 우리 서방님네 가게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내가 민석이하고 통화해서 주소 알아놓을 테니까 한번 가보자. 당신이 서방님한테 꼭 전화해서 주소 물어봐요. 대신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나한테 뭘 비밀로 해? 깜짝이야. 어머님. 엄마 그게 나중에 말할게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나 바보로 만들 거야 너네? 그렇게 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런데 제가 낮에 봤던 그 수입차를 타고 서방님과 동서가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말했던 수입차에서 둘이 내리더랍니다. 아, 형, 그만 좀 해. 다 얘기한다니까. 떡님, 아주머니들 말려보세요. 주차장에서 계속 이 사람 멱살을 잡고 나와주질 않잖아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아이씨, 노라고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야, 너 그 차 어디서 샀냐고 왜 말을 못해? 엄마 돈으로 산 거 맞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돈을 산 거 아니야. 우리가 벌어서 산 거야. 당장 생활비 없다고 난리쳐서 돈 받아가 놓고 그 몇 달 사이에 돈을 벌어서 수입차를 샀다고. 이 자식이 그걸 믿으라는 거야? 미식에 너 빨리 와서 말해. 이거 다 무슨 일이야? 너희 가게 차린다는 거 거짓말이었니? 엄마 끝까지 속인 거야. 엄마 아니야. 진짜 가게 알아보고 계약까지 하려고 했어. 근데 유라가 당장 돈 2배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돈 넣었는데 진짜 돈 벌었어. 진짜야. 뭐? 너 설마 또 주식한 거야? 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진짜. 어머님 아니에요. 주식은 진짜 아니에요. 믿으셔도 돼요. 동서, 그럼 뭔데? 뭘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건데? 아, 주식 아니고 비트코인. 형도 알지? 비트코인이라고 그거 엄청 떨어졌다고 해서 돈 넣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서 2배나 벌었어. 거기서 돈 좀 빼서 우리 차 산 거라고. 우리가 번 돈 맞지?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이 자식아, 그 돈을 어디? 비트코인.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서방님과 동서는 어머님의 전 재산인 3억을 비트코인에 넣고는 수익이 나자 일부 돈을 빼서 수입차를 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 동서는 명품 옷에 명품 백까지 들고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는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서,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다고. 그럼 어머님 돈 돌려드려. 그리고 남의 돈으로 둘이 뭐 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건 안 되죠. 왜 안 돼? 돈 벌었다며. 아, 그게 돈 번 건 맞는데. 수익 난 걸로 유라 가방이랑 옷도 좀 샀고 차도 사서 돈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들어간 돈은 지금 빼기 아까워요. 더 오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야, 너 미쳤어? 가게 차린다고 해서 엄마가 빌려준 돈이지 그깟 코인에 돈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임마. 아니 어머님, 돈 나중 되면 민식 씨랑 아주버님 받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받을 돈 미리 받았다 생각할게요. 그럼 저희가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서의 뺨은 아주 세게 때리고야 말았습니다. 동서,
어떻게 그런 말에 아무렇지 않게. 남편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서방님의 멱살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내쫓았고 동서는 그 뒤를 따라 도망치듯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돈도 걱정이었지만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놀란 어머님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 담담해 보이셨고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받아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엄마 건강만 생각해요. 네. 동씨가 아무래도 내가 민식이를 잘못 키운 것 같다. 유라도 그렇게 안 받는다 어떡하니. 민식이도 문제지만 재수씨가 코인하자고 부추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주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돈 넣으라고 했잖아요. 불안불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어머님, 괜찮으신 거 맞죠? 순이야, 나 괜찮아. 놀라긴 했는데 이런 일로 쓰러질 사람 아니다. 근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어머님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셨으나 속상하셨는지 방에서 아버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액자를 열어 사진을 꺼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사진 뒤에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처음 보시는 건지 이게 뭐냐고 빨리 열어보자고 하셨죠. 글쎄 그 편지는 아버님이 생전 써놓으셨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 내용을 저희 셋이 끝까지 읽고는 서방님네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부동산에 가서 투자할 만한 건물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은 서방님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은 무슨 돈이 있어서 갑자기 건물을 사려고 하는 건지 꼬치꼬치 물어왔습니다. 아니 형, 민식이 요새 수입차 타고 다니던데 형은 건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둘이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뭐예요? 다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야, 무슨 로또야?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돈이 좀 있는데 은행에 넣어두긴 아깝고 건물에 투자나 좀 해볼까 해서 말이야. 어디 좋은 건물이 있을까? 건물이야 많죠. 근데 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금액을 알아야 추천해 줄 수 있는데. 한 10억. 요즘 10억으로 뭘 사냐? 20억 있는데 그 정도로 투자 가능할까? 20억이요. 우와, 형 아버지 돈 엄청 많으셨구나. 부럽다.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투자할 만한 건물 추려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일부러 사장님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가서 자연스럽게 유산 얘기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부동산에 다녀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서방님과 동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새 그 부동산 하는 친구가 서방님께 얘기를 전한 거죠. 사람 입이 이렇게나 빠릅니다. 엄마, 20억 그거 뭐예요? 나한테 3억 주고 형은 20억 주고 이럴 거예요? 네?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희 다 알고 왔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20억이나 있었으면서 3억 돌려달라고 그날 그러셨던 거예요. 20억에 비하면 3억은 돈도 아닌데 어쩜 그러세요? 진짜 자식 간에 싸움 나요.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3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모으기도 쉽지 않고 빌리기도 쉽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20억 앞에서 두 사람 모두 눈이 휙 돌아갔나 봅니다. 어머님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런 말들을 내뱉는 걸 보면요. 어머님은 그 상황에서 서류 한 장을 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다. 아니,
엄마, 유언장이요. 아빠 유서 같은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서 쓸 시간도 없었을 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써놓으신 거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아버지 유언장 볼 생각하지 마. 너나 재수 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유서니까 당장 돌아가라. 그리고 엄마도 3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알겠냐? 빨리 여기서 안 나가? 그렇게는 못하지. 나도 자식이야, 형. 20억을 형 혼자 다 먹으려고. 진짜 이기적이네. 그러니까요. 아주버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빨리 반으로 나눠서 저희 주세요. 어머님은 이 상황에서 유언장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더욱 궁금해하며 아버님의 유언장 내용을 보여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있던 종이를 뺐더니 서방님과 둘이 읽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님이 모아놓은 돈 20억이 있는데 엄마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20억은 본인에게 너무 큰 돈이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큰애 내외한테 줬다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동서가 조아 남편에게 이제부터 자기들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유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받으려고 나랑 산다는 거니? 돈 없으면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거구나. 나랑 여태까지 함께 산 건 동식이랑 순이다. 유서 내용대로 20억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니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나랑 같이 산 너희 형 내외한테 20억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욕심내지 마라.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이런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모셨죠. 동서,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말고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유라 말은요.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겠다 이거예요.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제발. 됐고. 엄마 내가 모실게. 그러니까 형하고 절반 나눠서 10억 나눠줘, 당장. 솔직히 이런 상황 예상했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가 돈 앞에서 자존심이 요모고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진작에 확인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달라고 때렸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두 번 속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식이 너, 저번에도 엄마 속였는데 이번엔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 큰 돈을 당장 내주니? 맘 잡고 가게 한다더니 그 돈은 홀랑 비트코인인지 뭔지 하는데 써? 아니, 그 지난 얘기 뭐하러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 그럼 나도 형처럼 엄마 모시는 거고. 그러니까 돈 빨리 줘요.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서방님. 유서 내용대로라면 저 돈은 어머니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말씀대로 저랑 남편이 받는 게 맞고요. 형님 그렇게 안 받는데. 욕심이 정말 크시네요. 그 돈이 형님 거라고요? 참나. 혹시 저 돈 미리 알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동서 마음대로 생각해. 법대로 하면 깔끔하게 동식 씨랑 내 앞으로 받게 될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홍수님. 자꾸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 세월만큼 서방님하고 동서도 똑같이 어머님 모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머님께서 주신 20억 절반으로 나눠서 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는 서방님과 동서는 둘이서 쏙덕거리며 얘기를 나누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을지 말이죠.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희 그럼 언제 시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들어와서 살면 되나요? 당장은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지. 근데 우리가 신혼집을 다 팔고 이 집 사는데 썼기 때문에 지금 가진 돈이 없네. 그래. 큰애 집부터 구해줘야 하는데 나한테 빌려간 3억 먼저 갚아라. 그 돈 짓고 하는데 쓰면 되잖니?
아니, 엄마, 20억이 있는데 그 돈으로 집을 구하면 되잖아요. 야, 그 돈은 애초에 우리 거라서 이미 투자금으로 넣어놨어. 지금 빼면 손해고, 우리가 엄마 쭉 모시고 살 거였기 때문에 집 구해야 하는 상황은 예상 못했다. 그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니 너희 약속 제대로 지켜. 그럼 형한테 10억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사바님과 동서는 앞으로 어머님과 살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갖기로 했던 3억을 주지 않더군요. 전화 한 통 없길래 답답한 마음에 동선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동서가 문을 열어줘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에서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잠든 서방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봤더니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큰 손실이 생겼고 이미 마이너스라 돈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웠는지 차림살이가 박살이 나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술병도 많이 보였습니다. 살고 있던 빌라 역시 집값 하락으로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게 되었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제가 가방을 안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대지 않아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우리 돈 못 빼잖아. 아니, 뺄 돈이 없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10억 날릴 거야. 야, 그러니까 누가 비트코인 하자고 했어. 이거 우겨서 돈 넣은 거 아니냐? 책임져 니가. 야, 그 덕에 너 시인차도 타봤으면서 말 그따위로 할 거야. 니가 언제 그런 차 타보냐고. 야, 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서 야야거려. 그만해. 우리 싸워서 좋을 거 없잖아. 지금 3억 어떻게 돌려드릴 건지를 생각하자고. 우리 신용도 바닥이라 대출도 못 받아. 어쩔 거냐? 안 되겠다. 당장 빌라 팔고 차도 팔자. 나 내일 명품백하고 옷이랑 구두 다 팔고 올 테니까. 급하게 팔면 똥값인데 진짜 팔아? 아니, 똥값인데 10억 생기잖아. 그것만 생각하자 우리. 아, 진짜. 네 말 들어서 이 고생인데 또 네 말대로 하자고? 어님의 뾰족한 수라도 있어. 어떻게든 3억 만들어서 드리고 대충 어머님하고 같이 살다가 10억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힌 대화였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동서 입을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현관 쪽으로 가까워지길래 부랴부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방을 두고 온 게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어머님과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게 진짜야? 차도 벌고 집도 판다고? 아니, 코인에서 돈을 대체 얼마나 잃었길래. 다 이런 모양이에요. 코인이라는 게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전 재산 다 잃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참. 아, 우리 민식이 얘는 참 착한데 어쩌다 이 일이 됐을꼬. 그래도 나 여기서 맘 약하게 안 먹을란다. 고생 한번 해야 정신 차리지. 내 아들이지만 고생해야 된다. 해야 돼. 어머님. 그렇게 다음 날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가방 두고 가셨더라고요. 가방이 너무 낡았던데 10억에서 가방 하나 좋은 걸로 사시지 그래요. 아, 동서. 안 그래도 가방 때문에 전화하려고 했어. 그리고 난 좋은 가방 필요 없어. 편한 게 최고지 뭐. 가방은 내가 며칠 내로 가지러 갈게. 뭐 힘들게 오시려고요. 저희 조만간 시댁 갈 거니까 그때 가방 챙겨갈게요. 근데 정말 그 돈 미리 주시면 안 되나요? 차라리 거기서 3억을 빼고 저희가 받는 건 어때요? 동서, 약속은 지켜야지. 돈 얘기는 어머님 잘 모시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동서는 또다시 돈을 미리 줄 수 없는지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서방님과 동서가 드디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라. 못 본 사이에 얼굴 살 좀 빠진 것 같다? 그래, 엄마 돈은 어떻게 됐고? 오랜만에 보는 동생인데 돈 얘기부터 하기야. 좀 서운하다.
나 진짜 힘들었어. 그 돈 마련하느라고. 큰 돈이라 한 번에 이체가 안 되길래 내 통장에 돈 넣어서 가지고 왔어. 여기 통장. 어머님, 나와보세요. 서방님하고 동서 왔어요. 그래, 왔니? 돈을 직접 가지고 왔다고? 네, 어머님.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 하루 인치 금액보다 커서 그냥 저희 통장하고 도장 같이 드릴게요. 그럼 된 거죠? 다 해결된 거 맞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데. 무슨 말이 엄마. 나한테 3억 빌려줬잖아. 정확히 3억. 여기 통장 맨 밑에 봐봐요. 10, 3억 맞지? 빌려준 돈은 서방님 말대로 3억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정 이자까지 정확하게 받을 계획이었죠. 3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만 있어도 이자가 적지 않다는 거 아시죠?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서방님과 동서가 돈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법정 이자까지 받기로 한 겁니다. 형님 무슨 말 좀 해봐요. 이자라뇨. 그건 애초에 말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3억만 갚으면 된다고 했으면서 무슨 이자요. 어머님 말씀대로 해. 그 3억은 내 돈이 아니라 어머님 돈이니까. 엄마, 나 이자까지 줘야 한다고 하면 진짜 돈 한 푼 없어요. 거지된다고 완전. 어차피 너희 둘이 이 집에 들어와 살 건데 나랑 살면서 다시 돈 벌면 되지 뭘 그래. 아니 그래도 저희가 쓸 돈은 좀 있어야죠. 급하게 빌라 팔아서 제값도 못 받았고 코인 떨어져서 손해보느라 차랑 제 명품도 다 팔았다고요. 겨우 3억 돈 맞춰왔는데 남은 돈까지 다 뺏어가요? 이러실 거예요? 진짜 이 두 사람을 어쩜 좋나요? 그저 돈. 돈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돈을 쫓으면 오히려 돈을 잃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서방님으로부터 원금 3억의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네가 이사를 오기로 한 전날 집으로 불러 저희는 진짜 아버님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의 내용은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이 처음 이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내려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를 기억하시며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닮은 예쁜 손주도 보고 싶다고 하셨죠. 둘째 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내용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가 발견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찼던 건 서방님과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이었습니다. 아, 형님, 저희 속인 거예요. 아니, 유서에 20억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거 사기죠? 저 고소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아, 진짜 엄마, 나한테 이래도 돼? 나 진짜 시간 하나도 없는 거지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사기라니? 너 엄마한테 빌려간 돈 갚은 거잖니? 그러자 갑자기 서방님과 동서는 분주해졌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집에서 하나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진짜 유서를 보고도 이런 막말을 내뱉는데 어머님은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놀란 동서는 급히 집을 나가버렸고 서방님은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는 옷장 안을 뒤지며 통장이나 폐물은 없는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집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서방님은 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서방님을 보고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간 서방님은 절도죄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간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는 절도를 하든 사기를 저지르든 그 형이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다 알고도 경찰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라고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들이라면서 잡혀가 보면 정신 좀 차릴까 싶어서였다고요. 아무튼 경찰선에 끌려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정신 차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그렇게 훈방조치되었고 이후 동서와 함께 집으로 자주 찾아왔지만 저희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서방님과 동서의 말에도 그저 돌아가라고만 하거나 또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죠. 돈 한 푼 없던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동서가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돈을 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서방님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3억을 다시 돌려줄 수 없겠냐고 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자로 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정말 기가 차죠? 거기다 한술 더 떠 동서까지 어머니께 매일 전화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 좀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라면 부끄러워서 전화를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 두 사람이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 서방님은 막노동을 하며 동서와 함께 하루하루 벌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꾸 전처럼 어머니께 돈을 바라니 저 같아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하셨는데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서방님이나 동서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계십니다. 부디 정신 차리고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 참. 그 일 있고 난 뒤 저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그 나이가 있었을 때 임신 중이었는데 전혀 몰랐다가 8주차가 되어서야 알았지 뭐예요. 출산할 때까지 입덧 한 번 하지 않고 출산 당일날에는 정말 힘 몇 번 주고 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뜻까지 복덩이네요. 아버님이 손주를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많이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매일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요. 언젠가 서방님과 동서가 정신 차려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